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 강연을 맡게 된 VR북 대표 정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VR북 대표라고 저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드라마 작가 출신이고요. 국내에서 스토리텔링 마케팅 처음 시작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공간을 살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VR과 AR을 비롯한 융복합 컨텐츠까지 만들면서 공간을 매력 명소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비롯해서 다양한 공간을 살리는 작업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공간, 문제가 되는 공간을 명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목 자체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공간의 러브마크화예요. 러브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러브마크.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러브는 사랑이고 뭐 마크는 마크죠. 사랑의 마크인데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을 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 반응이 어떻죠? 왜 그러지 걔가? 뭐 문제가 있나? 고민이 있나? 왜 그러지? 오히려 걱정을 해요. 근데 굉장히 평소에도 말썽을 많이 부리던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 새끼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같은 음주운전인데 누구는 욕을 먹고 누구는 오히려 걱정을 산다는 거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러브마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용서가 되는 존재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특히 공공공간은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늘 러브마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사랑하는 장소,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 다시 살리고 싶어 하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 국토를 매력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만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이 러브마크로 만드는 데서는 실패 내지는 이걸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죽은 공간을 어떻게 러브마크로 만드는지 제가 직접 했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흥 105 신도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던 보고서에서 핵심 파트 출연해서 가지고 와본 거예요. 시흥에 105 신도시가 있어요. 105, 고 밑에 디귿받침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시경 선생님 만드신 말인데 배우는 곳이란 뜻이에요. 배움터. 시흥시가 만든 이 땅, 이건 이제 간척을 해서 새로 만든 땅이에요. 그 땅의 이름을 이제 105 신도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서울대를 여기 유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5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잘 팔았단 말이죠. 잘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옛날 땅에 있던 해안 초소가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곧장 연결되면 괜찮은데 아직 신도시라서 아파트가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파트 앞에 공터를 넓게 확장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대충 심어두죠. 나중에 거기를 공원으로 하건 건물을 또 짓건 뭘로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건너가면 모래밭 내지는 뻘이 나오고 거기에 해안 초소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너편, 그 맞은편으로는, 그 앞으로는 갯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싶으시겠죠? 일단 제 남편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2사단 출신이거든요. 해안초소 경비를 했었는데 아주 해안초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요. 바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말이야 내가 딱 베란다 문을 열고 아침에 내다보는데 저 빌어먹을 해안초소를 봐야 되냐고. 일단 기분이 되게 나쁜 거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아시겠지만 해안초소 그거 사람 하나 딱 들어가 설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게 아주 외진 저 갯벌 있는 곳에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의 온상이 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달라고, 어차피 지금 안 쓰니까 없애달라고 시흥시에 민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근데 시흥시도 없애주고 싶겠죠. 근데 국방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없애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없애라 그래요. 여기서 가장 불쌍한 게 시흥시청이죠. 뭐 가운데서 정말 저기 새우등 터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흥시청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일단 자문을 구하신 거예요. 이걸 어찌하오리까? 저는 주로 이렇게 어찌하오리까로 일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해보자, 저건 저렇게 해보자, 보통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이제 뭐 거기 다 만날 수는 없고요. 그냥 오며 가며 만나는 거예요. 의외로 주민분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이시고,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아직 신도시라서 교통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정말 고민이,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학원도 프랜차이즈가 아직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대부분 맞벌이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오면 애들이 이제 그때 초기니까 학원 몇 군데 있지만 그 돌다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그냥 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얘네들이 거기 해안초소 가서 놀다가 떨어지면 다치는 거고, 또 거기서 나쁜 형아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애들을 데리고 어디 좀 가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시흥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냥 모두 뻗는데요. 엄마 아빠가 뻗으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자기네가 봤을 땐 여기가 사람이 좀 다녀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사람이 다녀야 우범지대가 안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주말에 어디 애들 데리고 못 가니까 좀 여기라도 나와서 볼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주민들의 소원이었어요. 그 다음번에는 복덕방, 그러니까 저 부동산 소개서 하시는 분들이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했어요. 여기 이분들은, 이 주민들은 주로 뭐 때문에 여기 많이 오셨나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재미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가 들어온다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대요. 서울대가 있는데 왜 여길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심리가 서울대 옆에서 애를 키우면 얘가 명문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기복신앙도 같이 깔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였죠. 아, 그렇다면 여기 부모님들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시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쪽으로도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습관이 이쪽을 보게 됩니다. 옆모습에 자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림으로는 이게 되게 멋진 거예요. 이게 그나마 멋진 그림이고요. 실제로 가보면은 얘가 점점 바닥으로 꺼져요. 모래벌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업 처음 시작할 때랑 나중에 끝날 때랑 보면 계단 하나가 사라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빠져드는 곳이고 굉장히 낡았어요. 보기에 흉흉해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든 뭔가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 안 넘어갈까요? 넘겨주시겠어요? 노트북으로? 네.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몇몇 주민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딱 와서 박혔던 게 있었어요. 주말에 아이들 책 한 권 읽어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여기 이 해안초소 자체를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인전 초소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위인전. 아이들이 위인전 있는 거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위인전을 가지고 한번 초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초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분양이 좀 일찍 끝난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다. 맞아요. 위인전을 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논리 설계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그냥 여기다 위인전 초소를 한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공간이 매력적인 장소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땅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제일 좋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해안 초소가 딱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느냐면 땅과 바다에 딱 걸려 있어요. 반반씩, 50% 50%씩. 그런데 우리 인문학에서요. 바다는 꿈과 도전을 상징해요. 그리고 땅은 안정과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해안 초소는 바로 거기에 반반씩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왠지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과 꿈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대략 몇 살 때죠? 10대에서 20대 초반이 아닐까 싶어요. 이젠 본격적으로 인생살이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항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해를 갈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항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먼저 항해를 마친 베테랑 항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어디쯤 가면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해. 예를 들어 파도가 이런 모양으로 일렁이면 태풍이 올 신호야.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야 돼. 어느 계절에 출항할 때는 이런 걸 또 준비해야 돼. 이런 말을 미리 듣고 출발을 한다면 그 항해가 훨씬 안전하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해안초소 하나하나를 뭘로 생각을 했냐면 구루, G-U-R-U, 스승.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가 뭐였냐면 해안초소를요. 우리 인간의 눈, 코, 입, 귀로 비유를 한다면 어느 기관에 가장 가까울까요? 해안초소는? 귀일까요? 입일까요? 눈이겠죠. 그러니까 눈인데 이 해안초소 안에 보통 누구를 세우죠? 저 같은 사람을 세우나요? 아니죠.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을 세우죠. 젊은이의 눈인 거예요.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이의 눈, 출항을 앞둔 젊은이의 눈, 항해를 떠나려는 젊은이, 그 젊은이에게 항해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위인전 초소를 만들자, 이런 논리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띡 위인전 초소를 세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해안 초소이기 때문에 위인전 초소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집 앞에 인생의 스승들이 서 있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요, 놀이터가 들어올 곳이에요.
그땐 놀이터가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흙이었어요. 흙바닥이었는데 놀이터가 들어올 곳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해안 초소거든요. 국방부에서 말하기를 초소 안에다가 뭘 설치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잘 됐다 싶어서 초소 바깥에 이렇게 활용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자, 제임스 와트와 증기기관차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증기기관차를 만든 사람은 이제 제임스 와트가 아닙니다만, 제임스 와트는 이제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람이죠.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왜 여기 넣었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기차 모양 이것이 놀이터랑 연결이 되니까, 비주얼이 연결이 되니까 넣은 것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임스 와트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과 힘 때문이에요. 제임스 와트가 러브마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냐?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2년인가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맞고 다녔어요. 몸이 약하니까.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몸이 약한 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맨날 맞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손재가는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걸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와트의 부모님이 가진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와트가 몸이 약하고 심지어 말도 더듬었대요. 난독증도 있었대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손끝이 야무지고 꼼꼼하니까 분명히 이 방면으로 나가면 크게 성공할 거다. 그리고 넌 착하니까 결국 세상이 모두 너를 도울 거다. 네가 좋은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세상은 너를 돕는다. 계속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와트는 자라나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잉글랜드로 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과학 실험 도구 만드는 일을 해요. 공방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많이 배워가지고 고향으로 와서 공방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쪽 그 지역의 길드에서 반대한 거죠. 길드 아시죠? 여러 공인들의 조합이잖아요. 텃세를 부린 거죠. 네가 잉글랜드에서 배워온 것은 우리가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10년을 한 다음에야 공방을 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을 할 텐데 와트는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으면 모두가 날 도와줄 거야. 근데 마침 그 지역의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와트의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 대학 안에 지어. 대학 안에 니네 공방을 만들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실험도구 필요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대학 안에다가 공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 최초의 산학협력 기업을 만든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자기 공방을 해 나갔었는데, 당시 와트가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는 광산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광산을 처음부터 막 파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땅을 좀 파서 간을 봐요. 여기서 얼마나 나올까? 팔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겠죠. 그 물을 퍼내야 돼요. 어떻게 퍼낼까요? 소년들, 작은 남자아이들의 몸에 밧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냈대요. 그래서 물을 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죽기도 했대요. 물론 대규모 광산에서는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퍼냈대요. 그때도 증기기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효율이 낮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한 탄광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트가 생각했죠. 만약에 저 증기기관을 개량한다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저렇게 광산에 보내지 않겠지. 광산에서 아이들을 안 쓸 테니까. 증기기관만 좀 싸진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들고 이제 투자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했겠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말을 더듬죠. 난독증이죠. 보기에도 굉장히 몸이 약해 보이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생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와트에게 투자를 하기로 해요. 당신의 뜻이 매우 아름답다. 그러니까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되게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차 앞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야기 패널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QR코드가 있어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4부작짜리 그래봐야 이제 한 회가 5분이에요. 4부작짜리의 짧은 미니 시리즈 드라마로 오디오 드라마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해안초소는 뭐죠? 귀로 듣는 위인전이 되는 거죠. 위인전을 꼭 책으로, 꼭 종이책으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한 바퀴 돌면서 보고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듣는다면은 위인전 한 권 같이 읽은 거잖아요, 부모님이랑.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를 위인전 초소로 만들어 나간 겁니다. 요런 그림이 됐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나는 꿈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또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비행기 이제 경납고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라이트 형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만들어서 팔았죠. 자전거 회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비행기는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그것도 성능이 떨어지고 위험해서 아무나 탈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좀 더 개량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동부에서는 모 유명 대학의 교수님이 또 이 비행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비행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라이트 형제는 이제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1년 내내 가장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해변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창고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네가 비행기를 직접 조립을 해서 직접 타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쳤겠죠. 다치고 온몸으로 그렇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신문 기자예요. 그럼 어느 쪽에 가 계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여기 미국이에요. 그 교통도 불편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뭐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특종 터졌다고 KTX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한 군데를 가게 되면 한 군데는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은 다 이 동부에 갔었죠. 이 대학교에 간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비행기가 떠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라이트 형제의 이 모래밭 여기에 어떤 이제 기자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도 기자가 몇 명 있었는데 다 이제 떠난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텄다 안 될 것 같아요. 모두 이제 그 대학교로 떠났는데 이 사람만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는 계속 너 빨리 그쪽 동부로 안 가? 거기서 뭐 해? 거기서 그게 비행기가 뜨겠냐? 그래도 이제 이 기자는 끝까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들은 온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나는 취재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동부에서 그 대학교에서 이제 사람이 타고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시험 비행을 하는 날이었죠. 근데 이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허드슨 강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올랐는데 몇 초간 머물렀을까요? 거의 날아오르자마자 그대로 허드슨 강으로 빠져버렸어요. 물론 교수님이 타지 않으셔서 딴 사람이 탔어요. 본인은 안 탔어요. 설계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탄 게 이제 빠졌고, 물론 이제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물 속에 빠졌으니까 헤엄쳐서 나와서 살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끝난 다음에 그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앞으로 향후 100년간 인간은 하늘을 날지 못할 것이다. 근데 바로 며칠 뒤에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하늘을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모래벌어서 기다리고 있던 그 기자는 인간이 최초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찍은 특종을 터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패널을 세우고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써놨고요. 여기도 이제 오디오 드라마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네가 가진 조건이 어떠어떠 하더라도 기죽지 마라.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 제임스 와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네가 가진 약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네가 가진 강점이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훈 하나하나를 얻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청춘보감인가요? 하는 드라마에 이게 배경으로 나왔었어요. 몇 군데가 여기 배경으로 나왔었는데 여기가 이제 밤에 좀 많이 어두워서 이렇게 조명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좀 제가
실수를 했던 것이 너무 밝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조정하느라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아닌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대왕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관급 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활용할 겸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장 넘어가겠습니다. 베토벤의 음악공원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돌을 좀 많이 써서 돌을 많이 써서 만든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이 베토벤을 여기 넣은 것은 그거죠.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작곡을 했죠. 놀라운 것이 베토벤의 진짜 걸작들은 청각을 잃은 다음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한 패널로 해놓고 드라마로 나오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음악을 듣게 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가 피아노를 놓았죠. 피아노를 놨는데 이제 드라마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흥시청에 되게 고마운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작업을 쭉 했는데 저희는 원래 이것을 기획하는 데까지, 기획하고 디자인까지 하는 걸로 저희 일은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공사업체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하고 디자인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끼리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디렉팅을 해서 이 일을 이제 하게 되기를 저도 원했고 시흥시도 원했는데, 문제는 뭐죠? 이 공사를 하려면 제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경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조형물 분야의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국토의 공간 작업에 기획을 하는 사람이 키를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사업체에서 가장 원가를 덜 들이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고 컨셉이고 디자인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필요해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넣어요.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면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뭐 국문과 학생 아니면 뭐 작가분 데리고 모시고 와서 여기다가 안내판 하나 써주세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그건 원고로 쓰는 거죠. 스토리텔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공간을 살리든가 물건이 팔리게 하든가 어떤 사람은 스타로 만들든가 어떤 정책을 아주 쉽게 널리 알리게 하든가 이게 있어야 돼요. 단지 원고를 쓴다고 안내 패널을 만든다고 그것이 스토리텔링은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런 공간 작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스토리텔링 내지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메가폰을 쥐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를 보시고 나서 어떤 국회의원께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에 기획 파트를 의무적으로 넣자라고 하는 걸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하는데 기획료가 인정이 안 돼요. 국토부 사업에서.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냐면 막 재료비를 부풀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기획을 하는 사람은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쪽에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걸로 재능 기부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버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재능 기부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제게 안 되고 이 회사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말로 씨바지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떠맡아도 그냥 의무방어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을 하게 됐던 게 시흥시청에서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믿어주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
작품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하나를. 작품은 제가 작가 입장에서 다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조형물들이나 예술 작품은요, 개당 1억이 넘으면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6개란 말이에요. 초소 6개. 그럼 이 감사를 어떻게 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하게 되면 전 좋은데 시흥시는 엄청나게 많은 감사를 받아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민원보다는 감사가 나아요. 감사는 우리가 거짓말만 안 했으면 돼요. 정직하게 일한 증거 자료만 다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면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공무원이라도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의 아내라도 남편에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하고 욕먹지 마. 그냥 왜 그래? 그런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면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혈세 낭비한다고 막 욕먹어요. 혈세 낭비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복지부동한다고 욕을 해요. 어떻게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시흥시청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욕을 먹자. 감사를 엄청 당하자. 대신에 주민들의 그 민원은 해결해 주자. 아주 원칙적인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이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하시는 분들과 조형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전부 저의 디렉팅을 받으시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저의 디렉팅을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전에 없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뭐 보고 투자를 하시겠어요? 무당한테 물어봐요. 자, 맨 처음 어떤 이야기인가, 시나리오가 뭔가, 그 다음에 감독이 누군가, 그 다음에 주연이 누군가, 보통 이렇게 보겠죠. 감독이 누군가를 보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도 영화와 똑같아요.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또 투자자들도 감독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이런 공사는 어찌 보면 감독이 아니라 거기에 그 카메라 감독님을 보시고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카메라를 만든 회사가 어디래? 그럼 내가 투자를 하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영화를 만들 거야. 국토부가 영화를 만들 거야. 근데 감독료는 없어. 시나리오, 대본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카메라맨이랑 기술 감독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제가 그분들을 폄훼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디렉팅의 분야를 이젠 국토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요, 크고 멋있으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거든요. 크고 멋있다고 오는 거 아니고요. 작고 초라하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면 오거든요. 그럼 그 의미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드웨어 업자가 아니에요. 인문학을 잘 아는 이쪽 분야의 디렉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도 하드웨어 위주보다는 이제 이쪽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분들 만나면 자주 말씀드리는 게 문체부랑도 같이 사업을 좀 많이 하시고 또 문체부의 인력들도 한번 교환을 해보시고 다양하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왜 넘어갔지요? 아까 그 페이지에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 베토벤 초선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 베토벤 초소도 피아노 갖다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피아노 갖다 놓으면 뭐 괜히 뭐 녹만 슬고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물론 뭐 상태는 안 좋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대단한 그 퀄리티의 음악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아이들이 와서 젓가락 행진곡도 치고 한대요.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마웠던 게 드라마를 찍으려고 했는데 원래 여기에 하얀색 작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드라마 제작사에서 볼 땐 이게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주인공이 이게
좀 그 멜로를 구현하는 곳인데, 그래서 아주 멋진 검정색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제작사에서 시흥 씨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이 그랜드 피아노를 드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흥 씨에서는 괜찮다고. 원래 작가가 기획했던 대로 여기에 있는 대로 이 작고 흰 낡은 피아노가 우리에게는 맞는 것 같으니까 요 도로 갖다 놓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전 이 말씀 듣고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무조건 멋있고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얗고 작은 피아노는 이미 이 동네 사람들에겐 정든 존재거든요. 저기서 내 딸아이가 나랑 같이 피아노를 쳤었어.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걔가 사라지고 아무리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와도 그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벌써 이제 현장 공무원분들은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판옥선이에요. 우리 보통 이순신 그러면 거북선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은 거북선에 몇 번 탔을까요? 거의 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북선의 역할은 그거였다고 하더군요. 앞에 적선들이 쫙 스크럼을 짜고 오면 그걸 깨고 들어가는 거. 깨고 들어가면 뒤에서 진짜 전투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는 판옥선이었다고 해요. 이런 판옥선들. 이 판옥선들의 원래 명장들이 탔대요. 이 판옥선이 거북선에 비해서 되게 초라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전함이었다고 해요. 전후 좌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었고요. 일본 당시에 일본 전함보다는 무겁지만 일본 전함은 대신에 가벼운 대신 너무 잘 뒤집어져요. 그러나 판옥선은 잘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명장들은 이 판옥선에 타서 지휘를 했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장수는 다 이 판옥선에 탔다는 거예요. 거북선에는요 하루 종일 힘차게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힘차게. 그런데 우리는 임진왜란, 이순신 그러면 거북선만 떠올리죠. 사실은 이 무수히 많은 판옥선들이 잘 싸웠기 때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우리 집은 거북선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재벌가 아니면 굉장히 돈 많은 집이면 우리 집은 거북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 우리는 판옥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거북선은 불화살이 날아와도 괜찮고 다 이겨내죠. 판옥선은 불화살 날아오면 타죠. 그리고 누구든 이렇게 각여놓고 침범할 수 있죠. 우리 대부분의 집들은, 대부분의 가정은 그래요. 판옥선 같아요.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집도 많고요. 아들 학비, 딸 혼사를 위한 준비 100% 준비되지 않은 집도 많아요. 대부분 판옥선 같아요. 그러나 그때 날아오는 불화살, 또 기어 올라오는 적병 그때 쳐내면서 어떻게든 항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판옥선 같은 존재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 우리 집은 판옥선이야. 근데 우리 아빠는 이순신 같은 명장이야. 아빠와 함께 우리 가정이라는 판옥선을 잘 끌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힘차게 헤쳐나가보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순신 이야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판옥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일단 아빠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죠. 그런 드라마가 나올 때 아빠들이 좋아하실 거고, 근데 이제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노을을 보는 게 되게 아름다운데 여기서 이제 브루스타를 갖다 놓고 삼겹살과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불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아주 커다란 북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둘이서 마주 앉지 못하게. 그럼 혼자서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먹기엔 너무 옹색해요, 자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위험해졌다, 불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듣지만 또 이걸 민원을 넣는 분은 뭐겠어요? 이걸 아끼니까 넣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공간을 사랑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까도 되게 중요한데 주민들이 얼마나 사랑할까?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 참여라는 게요. 저는 꼭 주민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막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것만이 주민 참여라고 보진 않아요. 정말 그 주민에게 맞고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주민을 통해 들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주민을 대변하지 않는 주민단체도 많고 시민단체도 많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비난을 받겠지만 또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아무 완장이 없으니까 주민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되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민들이. 그럼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이걸 뭐 누구 뭐 윗단을 거치고 그 올라오면 나중에 약간 다른 이야기로 되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민들을 한번 직접 몰래 암행어사처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헬렌 켈러의 그 미로예요. 밤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런 미로를 걸어가는 것 같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유사시에 군인이 들어가서 보초로 서야 되는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미로를 못 찾아서.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미로를 못 만드는데도 그래서 결국 미로를 좀 낮췄어요. 낮추면 이제 뛰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우리나라 국군이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숨바꼭질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밤에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근데 자 이것도 물론 다 모든 초소에는 이렇게 다 드라마가 나오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쉽게 통과가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공청회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작업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다 됐는데 이걸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일단은 지역에는요, 알게 모르게 터세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업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조경업 쪽의 사람도 아니에요. 조형물 제작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건축업자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큰 사업을 가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아요. 그걸 다 떠났다고 치죠. 어떤 비난이 나올까요? 두 번째 비난은? 근데 여기에 왜 제임스 와트 이야기가 나와? 여기서 왜 헬렌 켈러 이야기가 나와? 여기 왜 이순신이 나와? 실제로 제가 설명회나 공청회 갔을 때 그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냐?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이 해전의 영웅인 건 맞지만 서해에서는 싸운 적 없어. 주로 남해에서 싸웠지. 근데 여기 왜 있지? 헬렌 켈러가 여기 왜 있지?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위인들을 잡았을까요? 지사, 땅지자의 역사 사자, 땅의 역사라고 해요. 지사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치과 의사와 나쁜 치과 의사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죠? 나쁜 치과 의사는 이렇게 말한대요. 이거요, 이 다 뽑고 다 틀리로 하세요 라고 한대요. 근데 좋은 치과 의사는 어떻게 말하죠? 아직은 쓸만하니까 그냥 쓸 때까지 본인 일을 쓰세요 라고 하죠. 사실 지사,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 가져오는 것보다는요, 원래 거기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 이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저도 찾아봤어요. 시흥시에 뭔가 그런 인물이 없을까? 위인전에 실을 인물이 없을까?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낯선 인물들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럼 이런 비난이 나와요. 그럼 낯선 인물일수록 이렇게 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 대교나 아니면 뭐 재능 교육이나 아니면 뭐 여러 대표적인 메이저급 교육 컨텐츠 회사가 그 위인을 널리 알리기로 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들이 가진 판매망이 있으니까 위인전만 해서 쫙 뿌려도 알려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정부에서 하는 공사로 잘 알려지지 않은 위인을 대중적인 스타로 갑자기 만드는 방법은 정말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상품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띄워서 사람들이 뭐야 하고 몰려오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정 고객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집회의 모델이 되는 위인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이름을 댈 수 있는 위인들 빼고는 대중적인 경쟁력이 약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름 댔을 때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을 먼저 하는 것이 공공에서는 그게 더 유리해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번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정말 이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꼭 알리고 싶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위인들을 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 이 상품가처럼 죄송한데 알리기가 어려운 인물을 너무 내세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별로 인기 없으면 그 다음번에 그 사업 없어지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대중적인 잣대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잡은 6명의 위인은요. 그냥 교보문고랑 이런 데 가서 알아보고 여러 이제 교사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잘 아는 위인들로 그냥 뽑은 거예요. 여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나 이 아저씨 알아, 이 아줌마 알아라고 하는 위인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두 번째. 이 지역의 이야기를 꼭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뭐가 있으면 어떤 전문가 분께서 원래 여기가 한화그룹이 화약 실험을 하던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 조사 안 했겠어요? 조사하면 제일 먼저 나와요. 거기 그 땅이 한화그룹이 이제 간척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화약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럼 한화가 여기서 왜 화약 실험을 했을까요? 여기가 풍수지리상 좋아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황무지니까 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워낙 외진 곳이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한화가 여기서 화약 실험을 했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막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여기 사는 아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야, 우리 동네가 말이야 한화그룹이 화약 실험 하던 곳이야. 그럼 와, 니네 동네 대박이다. 와, 부러워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지적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여기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상륙할 수 있는 곳이래요. 왜 그런 얘기를 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기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시흥 105 신도시 아파트 샀어. 그래. 거기가 아마 전쟁 나면 북한군이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라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민의 입장과 관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도 민의 기분과 민의 입장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6개 아주 대중적인 코드 6개를 가지고 해안초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애들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서 이 6개 쭉 한 바퀴 돌면 몇 시간이 간대요.
그럼 아이들은 그날 일기장에 얼마나 즐겁게 쓰겠어요. 아빠랑 같이 해안초소 가서 놀았다. 자, 그런데 6개가 훨씬 넘어요. 이게 39개의 해안초소가 있거든요. 아직 더 남았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상을 많이 받았어요. 국토부에서 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걸 그럼 국토부가 왜 상을 주셨겠어요? 원래 지금 국토부 스타일로 만든 건 아닌데도 상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유명해지니까 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돈 정부 돈으로 만든 건데, 6개 다 정부 돈으로 만든 건데 앞으로 계속 다 정부 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39개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동해안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강원도에서도 우리 해안초소 되게 많다고 하지 않겠어요? 결국 뭐냐면 앞으로는 마케팅을 해가지고 기업과 함께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는 한화그룹에 얘기할 수 있겠죠. 한화그룹에. 자, 우리가 6개 해안초소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와요. 명소가 됐어요.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고 여기저기 많이 떠요. 근처 상권도 되게 잘 돼요. 모두 좋아해요. 주민들도 좋아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가 한화가 이 땅 뭐 메꿔가지고 화약 그 실험도 하셨다는데, 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또 가을만 되면은 한강에서 불꽃 축제도 해주시는데, 불꽃이 한번 탁 터지고 나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다가 한번 해안초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어요? 한화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바다를 모델로 한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이 그러니까 해양 관련한 여러 회사들, 이런 데를 찾아가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회사에서, 당신들의 기업에서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또 여러분들이 미는 위인을 하나, 위인초소를 하나 만들고 또 여기에 당신들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은 기업들이 하나하나 참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와 기업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은 또 어떤 프로젝트로 참여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초소지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초소를 지키는 사람. 주로 그 지역의 학생들로 하면 되겠죠. 이걸 봉사 점수를 주면 되는 겁니다. 초소지기예요. 한 달, 임기는 한 달이에요. 1개월. 그래서 이 초소지기 학생은 1개월간 이 초소를 지키는 거예요. 늘 지킨다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하고, 또 여기서 자기가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거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뭐 풀기도 하고, 친구들 모여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초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각 초소마다 아이가 하나씩 있는 거, 그 풍경 예쁘잖아요. 나 이번에는 와트의 증기기관차 초소지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달에는 이순신 판옥선 초소지기 해보고 싶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청소를 하고 꾸미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걔네가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한다고 유튜브로 막 올리고 여기저기에 막 SNS로 홍보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하고 있으면 엄마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까요? 엄마가 또 와서 찍겠죠? 이게 전 주민 참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주민과 기업이 모두 함께 아주 기분 좋게 상생을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프로젝트가 아니라 잔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이 초소 이야기만 쭉 가지고 위인전 전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위인전 만들고 그 위인전 표지는 전부 이 초소 사진 넣고요. 그리고 뒤에 QR해서 그 드라마가 그대로 공급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예를 들어 뭐 학생들의 장학금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요. 뜻깊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정부 돈으로 처음 시작했던 이 해안초소 사업이 이렇게 점점점 커서 기업이 들어오고 주민이 참여하고 잔치가 되고 또 책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나중에 돈까지 벌고 그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뭐죠? 기획이죠. 이 기획인데
이 기획을 하는 인력들이 이런 사업을 총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드웨어 쪽이 위주가 되게 되면 이것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건 뭘 만드는 사업이건 간에 무조건 하드웨어 위주로만 가실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시고 기획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시고 기획자가 디렉터가 되어서 현장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시는 그런 시장 사업이 원래 옛날에 중기청 때 했던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 근데 이것도 원래 처음에 어떻게 나갔었냐면 주로 여기 그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 사업 많이 나갔었어요. 옛날에 중기청 사업이요.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사업이 주로 아케이드 치고 간판 새로 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간판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러분 전통시장, 재래시장에는 남자가 많이 가나요? 여자가 많이 가나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요. 근데 여자와 남자의 큰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수치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뭐 100m를 간다. 좌회전을 한다. 뭐 200m를 간다. 그럼 몇 번째 집이다. 이게 남자의 의식, 남자의 구조라면 여자들은 어떻게 공간을 인식하냐면 좀 간다. 좀 가면 은행나무가 있다. 거기서 조금 더 간다. 그럼 거기 우체통이 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 집이 있어.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문이 초록색인데 약간 벗겨졌어. 이게 여자들이 생각하는 공간 구조예요. 근데 간판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여성 고객들에겐 이게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성 고객들이 인식하는 재래시장의 가게는 이거예요. 거기 글자가 떨어져 있는 기름집 있잖아. 강아지 묶여있는 집.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사라진 거고 또 하나가 눈높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석기시대 때부터 수렵을 했기 때문에 멀리 보고 거리 계산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쭉 가서 잡아오는 거에 익숙한데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고 채집을 하기 때문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판들 처음 위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안 보여요. 여자들에게는. 안 봐요. 그쪽을. 굳이 이렇게 해서 대흥물산 보고 들어가질 않아요. 여자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결국 이걸 할 때 여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남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과 공무원분들과 교수님들이 만드신 거죠. 근데 거기서 주로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여자들이고 사는 것도 여자들인데 그분들의 얘기는 안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것이 문전성시 사업이에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못골시장 스토리텔링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잡곡을 파시는데 잡곡 사가세요. 속삭여요. 여쭤봤어요. 그렇게 속삭이면 어떻게 장사가 되세요?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소리를 못 내. 알고 보니 이분은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잡곡을 파셨는데 여기서 잡곡 판 돈으로 아들을 키워서 수원시청 소속의 슈퍼 헤비급 챔피언으로 키우신 거예요. 권투 선수예요. 근데 본인은 갑상선암도 이기고 자궁암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상징을 뭘로 해드렸냐면 권투 글러브로 해드린 거예요. 그럼 잡곡과 권투 글러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물어봐요. 아줌마 여기 잡곡 가게인데 웬 권투 글러브? 아,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내 아들을 챔피언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사가요. 엄마들이. 같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어물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어물 가게 사장님은 되게 재미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부인과 같이 가게를 하셨는데 부인이 가게를 보시고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게를 넓혔대요. 여유가 생겨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셨대요. 사고가 나셨대요. 그 다시 저기 자전거를 사셨더니 또 사고도 안 나고 장사가 잘 되시더래요. 그러다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가게를 넓히시고 이번에는 다마스를 사셨대요. 그걸 배달하셨는데 또 사고가 나셨대요. 아, 나는 자전거를 타야만 되는구나. 그냥 그분은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는 나의 에너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직한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 가게 간판에다가는 이렇게 그 자전거 모형을 달아드렸거든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건어물 가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전거? 자, 결국 이건 뭐냐면 이야기할 거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판이라는 게 뭘까요? 간판은 내가 누굽니다 하고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들어오세요 라고 유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나쁜 말로 삐끼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정부가 만드는 많은 안내판이나 간판들은 그냥 정보만 주는 거예요. 유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케팅과 기획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야. 그거야 뭐 저쪽 재래시장 사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결국 거기도 국토의 일부분이잖아요. 국토잖아요. 그리고 국토로 가는 게 나라 땅인데 나라 땅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국민들의 땅이에요. 그건 또 뭘까요? 엄청나게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땅인 거예요. 그걸 옛날에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도로도 깔고 그냥 밀어가지고 저기 아파트도 짓고 했죠. 옛날에는 가능했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그럼 이제는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하다못해 국토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땅을 우리가 다 해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것조차도 이제는 좀 더 서정적인 방법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러려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이끄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인문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인문학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하시는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너무 하드웨어 위주로만 가실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고 지나갔어요. 그 문전성시 사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굉장히 이름이 길어서 저희가 문전성시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당시 중기청에서 하던 그 사업이 문전성시의 DNA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했더니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문체부는 그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획은 했어요. 그런데 당시 중기청은 아주 오랫동안 재래시장 사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전성시의 문화적 DNA를 딱 얹으시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시더라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금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많이 발전하실 거예요. 러브마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도 용서가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러브마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품질이에요. 품질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러브마크가 김연아예요. 우리가 왜 흔히 까방권이 있다고 말을 하죠. 까임 방지권.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욕하지 말자. 지금은 우리의 그 정은경 청장님이 약간 이제 그 분이시죠. 예를 들어 코로나 기사 쭉 나면 밑에 막 댓글도 나오는데
꼭 밑에 뭐 나와요? 최소한 저분은 까지 말자. 까방권. 자, 러브마크는 이 까방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가 품질이 좋아야 돼요. 김연아는 스케이트를 잘 타요. 근데 품질만 좋다고 해서 러브마크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이게 비대면이 참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참 혼자서 하는 게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까 박지성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그 사람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뭐죠? 평발이에요. 평발인데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김연아는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센 빙상계에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감동적인 그거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을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 감동적인 것도 알겠는데 피겨 스케이팅을 우리가 같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코파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표를 들어서 죄송한데 초코파이 하면 뭐가 떠오르죠?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가 떠오른대요. 단 거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땡긴다고 그래서 주로 화장실에서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가요? 또 지금의 이제 그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요즘 이제 모든 온라인에서 미워하는 50대, 50대들은 초코파이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생일 케이크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초코파이 여러 개 쌓아놓고 성냥불 붙여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초코파이는 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 유명하죠. 결국 뭐냐면 초코파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떠올리는 어떤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 바로 그것이 있을 때 러브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해안초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일단 예쁘게 만들었어요. 품질이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취해낸 사람들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결국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추억을 쌓았잖아요.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러브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어떤 공간을 살리시거나 어떤 개발 사업을 하실 때도 이것이 이번 사업으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사람들에게 계속 낡은 대로, 무너진 대로도 계속 사랑받고 공유되는 곳이 되도록 한번 힘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프트 파워 쪽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이쪽을 더 많이 역량을 좀 많이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국토부에서 불러주셔서 굉장히 좀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반가웠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리를 비대면이지만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강연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냈습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